우리나라 국민들에게 10년을 기다려서 투자하십시오. 사실 존이나 이런 사람들도 10년 투자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길게 가져가라. 지금 중국 쪽에서는 뭐 차이나 M7 얘기도 나오지만 이제 트래픽 10이라고 요즘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M7의 주가 상승률을 T10이 넘어섰더라고요. 보다 좀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평소에 고민하던 문제인데요. 네. 뭐냐면 동풍과 서풍의 차이는 동풍의 가장 근원적인 이 철학, 사상이라 할까요? 이거는 인간의 근본을 두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양은 서풍은 인간이 아니고 신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는 도교, 유교, 뭐 법과 뭐 이런 수많은 그 소위 사상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죽고 남, 삶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면을 다룬다 하면은 서구는 그런 인간적인 면을 다루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뭐 순수 이상 비판이 하지만 결론적으로 딱 때리는 거는 신은 죽었다 해서 신이 일단은 하나의 부각되는,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를 놓고 보면 자본 축적은 얘기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중심이니까. 근데 얘들은 자본이라는 것을 하나의 신격화시키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실은 상당히 다른 말로 미화는 하지만, 그러면 중국이 홍콩에 있던 이 금융시장을 상해로 지금 뽑아 올리고 있는 걸 저는 봤거든요. 홍콩이 많이 어두워요, 사실은. 옛날에 비하면. 그러면 과연 중국이 자본의 축적이라는 이 소위 말해서 서구가 세워놓은 이 하나의 패러다임이랄까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인다는 표현은 나중에 제가 바꾸겠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은 영원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는 자본 축적 뭐 중요해.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선물 시장 안 뺏기고 자본시장, 증시, 뭐 채권시장, 금시장 이거 뺏기지 않으면 영원히 세계의 금융은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 패권은 넘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중국 상해에서 뭐 선물시장 세운다, 곡물 선물시장 세운다, 저거 들어가지 마. 그런 압력을 주고받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철학적으로 인본주의고 여기는 신주의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을 왜 중국 분들은 축적을 하지 않았는가? 인도하고 또 틀리잖아요. 아라비아 상인하고 또 틀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그 자본의 축적 자체의 그 끝 모습을 많이들 봤겠죠. 역사에서 배운다 그래서 황제로부터 수탈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관리로부터 뭐 뺏겼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수한, 말하자면 저쪽은 이제 관과 재가 분리된 세상이었는데, 송나라 때 제가 알기로, 우리 역사 시간 아닌데, 송나라 때는 장수가 재벌이었거든요. 군인들을 동원해서 장군이 자기 장사를 하던, 근데 그때 송나라 때의 황제는 나만 건드리지 마였던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명청은 제가 볼 때 그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쇄국을 하기 시작했던 그런 왕조였고, 밖으로 나갔던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화가 무슨 뭐 인도까지 가고 넘어서 아프리카까지 갔다 그러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한 번에, 근데 그게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어쩌면 나가서 했다 그러면 그게 무역이 그 당시에 정말로 대서양 그리고 미국 발견을 중국에서 했었어야죠. 콜럼버스가 아니라. 근데 그거를 못 가게 했던 거는 결국 밖으로 통하는 것이 이제 황제의 어떤 위협이 된다 그럴 때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봤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제 자본이 축적이 안 됐던 결과가 17, 18세기를 거치면서 이제 19세기 와서는 거의 뭐 극단적으로 나타나서 8개국이 중국을 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은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좀 벗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본질은 사실 황제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긴 다 같이 잘 살자는 걸 이상으로 하는 거고, 공동부유고, 사실 옛날에 공산당이 공처까지 했었거든요. 공산, 공처가 이제 초창기의 그런 모델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이제 도덕적으로도 안 되고 전혀 아니지만, 어쨌건
지금은 자본의 축척이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불과 이제 33년 전에 시장이 생긴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91년, 92년. 그렇죠. 그러면 그때 자본시장이 생기고 채권 발행도 이어지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 세대 정도를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뭐 줄기가 나고 꽃이 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든가 재단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죠. 잘 안 주죠. 그렇죠. 근데 걔들은 이미 많이들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기술 쪽이건 체제 쪽이건 아니면 시장 쪽이건. 근데 제가 판단할 때 자본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작년 9월 24일 이후에 있었던 그쪽 자본시장을 이 경제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그의 효용 그리고 자본시장에 올라와 있는 만대일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5,400개의 상장회사 주식에 대해서 네. 그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면 네. 앞으로의 방향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과 중국 자본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볼 때는 배당은 한 7, 8년 전부터 네. 계속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배당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홍콩에 있는 거는 뭐 5, 6%씩 주고 있고 예. 대륙에 있는 것도 CSI 300 애들 보면 3.2% 정도가 배당 비율이 나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자사주 매입을 안 했던 거죠. 왜냐하면 성장에 급했던 급했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투자를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자사주 매입은 큰 국유기업이나 은행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왜냐하면 당의 지시가 없고 시장의 어떤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사주 매입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 홍콩에서도 많이 하고요. 근데 대륙에서 작년부터 거의 6, 7배 늘어나고 있는 게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게 이제 이 디비던드와 또 이 바이백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누구의 지시에 시장이 알아서 한 거 절대 아니거든요. 네. 예. CSRC라는 감독 기관에서 볼 때 체질적으로 미국과 다른데 마중물은 정부가 대주지만 나중에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는 게 이제 그쪽이 원래 모든 게 개혁개방도 4개 했다가 풀어준 것이 이제 지금 중국의 전체 네.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자본시장에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5,400개 중에서 지금 아마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해서 거의 100% 이상의 바이백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이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그러니까 바이백이 참 재밌는 게요. 배당도 그렇고 바이백도 그렇고 지난 3년 동안에 그 배당을 한 거를 합치면 지난 30년 동안 한 거랑 비슷합니다. 배당 총액이. 근데 이제 이건 배당이고 바이백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런 변화들이 지금 외작에 특히 홍콩에 있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M7 같은 가치는 주지 못하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얘기하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자기들 그쪽에서는 워낙 왜냐하면 다른 문제가 워낙 짓누르다 보니까 요거는 싹이 조금 튀어나오는 것 같지만 작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는. 근데 안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변화 중에 하나다. 큰 변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좀 뭐랄까요. 서프라이즈하고 좀 확 그냥 한 방 있는 그런 테크, AI가 막 미국을 막 엎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한데 우리가 과연 그 시간을 줄 만큼 우리의 어떤 이 인베스트먼트 타임 호라이즌이 그 정도로 될 거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야,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인베스트먼트 타임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10년을 기다려서 투자하십시오. 사실 존 리나 이런 사람들도 10년 투자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길게 가져가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그거를 참지를 못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방금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중국에 대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여쭤보는 건 궁금해서요. 지금 요즘 중국을 몇 번 다녀오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게 대체 이 나라가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지금 벌써 15차 이제 5개년 계획하는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신문이나 어떤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지금 방향성 우리나라는 경공업, 중공업, 중화학공업 그렇게 했다, 그까지 딱 멈췄다까지는 아는데 중국은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15차까지 나왔을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지금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15차까지 5개년 계획을 지금 잡고 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자, 우리 중국 사람들은 서두른 거 없어.
시간이 가면 가는 대로 천천히 강물 양자강, 황하강 흐르듯이 가면 되는 거야. 그 가는 방향은 근데 이거야. 공유야. 네. 모든 사람이 같이 부유하고 모든 사람이 같이 다 잘 살고 하는 게 우리의 공산당의 목표야. 그래놓고 가는데 한쪽에서는 아베가 2013년에 했다는 그 바이백 같은 거 소위 말해 네. 주식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지금 네. 하고 있거든요. 네, ETF 사고. 예. 근데 그거를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대표님이시라고 한다면 미국의 M7에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이 높을까? 네. 아니면 중국 M7을 골라서 만약에 대표님이 딱 골라주시면 네. 거기다가 10년을 딱딱 집어넣는다면 대표님 생각에 어느 나라의 M7의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M7 좋아했죠. 네. 지금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뭐 이제 제가 뭐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중국 쪽에서는 뭐 차이나 M7 얘기도 나오지만 이제 테리픽 10이라고 요즘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테리픽 10에서 10개가 있는데 그걸 갖다 두 개를 비교한 게 2월 12일인가 13일 날 기관을 제가 까먹었는데 거기서 비교한 걸 보니까 두 개의 타임 호라이즌을 가지고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 이제 저희 채널에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연초 대비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네네. 두 번째는 2023년 12월 31일이니까 사실 작년 1월 1일부터 2일이겠지 2일부터 지금까지 두 개를 딱 비교했는데 M7의 주가 상승률을 T10이 넘어섰더라고요. 두 개 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근데 이제 이게 뉴스가 되고 한국에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역시 뭐 이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게 중국 시장을 보는 분들이 적기도 하고. 근데 투자자 문제를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투자자와 시장을 연결하는 게 사실은 개인 투자자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사실은 중간에 누군가 기관들이 거관들이 있었죠. 네. 그 기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한국에 지금 중국에 제가 거기서 뭐 20년 넘게 있고 그 일을 뭐 제일 큰 회사 두 군데에서 거기서 제가 총괄을 했지만 네. 없습니다. 예. 그게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이제 앞으로는 또 가려고 하겠죠. 이 바람을 타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투자자의 탓이 아니고 어찌 보면은 저쪽에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로 된 자료들이 99%인 나라에서 영어로 나오는 자료는 제가 볼 때 1, 2%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증권사 127개 중에서 영어 리포트 제대로 나온 데는 15개도 안 돼요. 근데 그 15개조차도 중국어 양이 100개면 영어 리포트는 10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중국에 제가 알기로는 한 4, 5천 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매일 걔네들이 일주일에 한 뭐 1000개 이상의 리포트는 쓸 거예요. 그 중에서 한국에 딜리버 되는 거는 그리고 한국에서 과연 이쪽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쓸 때 글로벌 하우스들 거를 조금 참고를 할지 중국 걸 참고를 할지는 뭐 쉽게 상상이 가실 것 같고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은 저희들의 중국에 대한 인프라의 그런 어떤 얇음 또는 이 뭐랄까요 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하실 때 제가 볼 때 개별적으로 접근하시거나 개별주로 접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굉장히 컨선이 큽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보다 한 20년만 젊었으면 네. 한 5년은 중국에다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사실은 뭐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지금 안타까운 게 제가 1991년도에 중국 주재원으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령이 났었는데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바람에 그냥 미국으로 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국가적으로 손실입니다. 아닙니다. 뭐 하여튼 근데 중국으로 갔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중국과 미국의 투자자들을 갖다가 한국이 제일 양쪽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 가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나라의 금융시장을 제대로 발전시키고 전문가를 만들면 중국의 한자어를 제대로 번역하고 분석해서 미국에다가 던져주고 이 사업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 영역이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미래에셋 정도는 지금 뭐
일본, 중국, 미국도 이제 파견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척박하다 시장이. 네. 그래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 우리나라의 이런 그 자산시장, 자본시장은 한계가 어디에 있을까? 네. 왜 미국 시장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다고 중국 시장도 저 뭐 햇병아리들 이런 식의 깔보는 그런 자존감, 되지도 않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지 네. 이렇게 성장할 가치주가 뭐 중국만 가면 제가 볼 땐 가치주 바닥이라고 좀 보거든요. 네. 바닥. 이쪽은 성장주 바닥고요. 근데 이 두 개를 잘 연결하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먹는다는 표현이 좀 지나칩니다만 양다리 걸쳐야죠. 예, 네. 자본시장의 발전을 그렇게 말로만 하는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데 네. 새만금에다가 자본시장 발전연구소 이렇게 세우지 말고 컨벤션 센터 세워가지고 매번 중국에서 미국에서 자본하는 분들 모이셔갖고 회의하도록 하고 서로 토론하게 하면 그게 남는 네. 장사 아닙니까? 왜 네. 그거를 우리는 신 대표님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예,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첫째, 해외 사업은 저는 오너 드라이브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예. 그렇죠. 예, 그 오너들의 마음이 있냐 없냐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거는 뭐 그룹이나 회사별로 다 판단을 하실 것 같고 적어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바람이 불었을 시절에는 그런 드라이브를 거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참 아쉬운 게 2015년에 이제 중국 주식들이 폭락을 했고 네.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의 중국 시장의 속성이나 특성을 이해하고 들어온 회사들이 아니고 그냥 바람 타고 들어왔던 그리고 2000년 초반에 삼성에서도 제가 2000년 초반부터 거기에 이제 운영업이라든가 네. 이제 그 북경에 이제 갔었었는데 추진을 했지만 결국은 드랍이 됐죠. 왜냐하면 삼성에는 아시지만 전자와 후자로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전자조차도 조금 말들이 많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때 오비분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그때는 이게 이제 회사 뭐 20년 전, 30년 전 얘기니까 상관없겠죠. 지금 중국에서 원탑의 금융회사의 투자 기회가 그냥 글로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회사 결정을 못했었고 그 뒤에 들어간 회사들은 이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증권사들이 좀 같지만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굉장히 뿌리를 내리겠다는 거를 감독기관이라든가 정부에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갔던 회사가 사실 있다면 한 개인데 그거조차도 지금 뿌리가 얕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력들은 제가 알기로 저만 거기서 뭐 이 강산이 변하고 한 반 변할 정도로 있었지만 나머지는 3년에서 5년이면 다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하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가건 박사님이 가시건 저희들의 개인 역량보다는 시스템이 굴러가기 때문에 누가 가도 사고도 안 치고 할 수 있죠. 근데 중국은 일단 거기에 관계 자체, 거기서 관시라는 말을 참 많이들 쓰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중국 전문가거든요. 네. 저는 중국이란 나라를 얼마나 하찮게 보면 그 큰 나라를 갖다가 예를 들어 중국의 증권업 전문가, 중국의 반도체 전문가 이런 걸 잘 안 하고요. 예. 그냥 중국 전문가. 그분들이 이제 아마 30개 증권 업종을 다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감히 그런 이제 오만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어쨌건 이 한국에서 상해에 뿌리 내리고 북경에 뿌리 내리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서 평생을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후배들이 들어가고 또 선배들이 이제 오실 때 보면 옛날엔 좋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있을 때는 사무소에서 사실 영업행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알게 모르게 B주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A주가 있고 B주가 B주, 있고 네. 달러 거래하고 이러는 거 그런 거래를 할 때 돈들을 많이 벌었죠. 90년대 중반에. 하지만 원텀으로 그냥 돈만 벌고서 재투자를 안 했던 그러니까 결국은 오너 드라이브가 안 걸린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회사는 미국계 한 6개, 유럽계까지 포함해서 6개 정도 되고 일본계가 1개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홍콩에서 있는데 제가 볼 때 홍콩에서 중국을 보는 거는 우리로 말하면 부산에서 뭐 하는 거나 똑같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사야 되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사야 되는 데가 중요하다. 중요하신 말씀이십니다. 또 왜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발전 가능성과 안정 그리고 시스템 말씀을 주시면 어차피 중국도 하나의 시스템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지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셔도 아 저거는 됐고 이거는 버리고 이건 취하고 이게 취사 선택이 가능하시거든요.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근데 우리나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게 없으시다는 게 설명을 못 하셨다는 게 아니고 지금 신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게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근데 투자하시거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혹시 지금 갈증 나시거든요. 왜 곽수종이나 신영관 대표께서는 지금 중국에 지금 에어로스페이스 주식 뭐 사야 되는데요. 딥시크 같은 AI 관련된 주식 뭐 사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듣고 싶은데 말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제가 질문도 안 하고 신 대표님도 미국에 무슨 주식입니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왜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 대표님께서 지금 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는 이런 핵기업들이 상장은 안 되고 비상장이지만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또 요 기업은 상장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평가가 높지 않은데 숨어있는 딥시크와 같은 숨어있는 애들이다. 여기에다가 한번 관심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왜 신 대표님이 A, B, C, D 형태의 투자를 이제 그때서야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우리나라의 답답한 점이고 오너 리스크라고 하셨는데 오너 리스크가 그런 것 같아요. 삼성에 대놓고 제가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십시오라고 2005년 이전부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본사가 미국에 있어야 맞는 거지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뭔가 클러스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본시장은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이다, 삼성증권이다 정도가 되면 삼성생명이나 화재와 같은 제2금융권의 사업을 하고 싶어도 증권회사가 먼저 가서 역할을 하고 있어야지만 거기에 브랜치 아웃 될 수 있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생각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뭐가 문제입니까 그거는? 하시겠죠.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제가 볼 땐 절대 안 합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삼성증권이. 제가 판단할 때 선큰 코스트가 굉장히 높은 나라가 중국이고요. 제가 다른 나라는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중국은 정말로 이 내리고 인정받고 라이선스 받고 하는 게 다른 나라는 가면은 6개월, 3개월 만에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제가 한 회사에 있었던 14년, 15년 그리고 이제 그 전 회사에 있었던 5, 6년 정도 시간 동안에도 보면 저희는 바뀌는데 그쪽의 감독기관의 담당자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이제 그것도 투자에도 ALM이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산과 부채가 이제 맞아야 되는데 그쪽은 비즈니스와 우리의 이 어떤 호라이즌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이 기대차가 발생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지금은 외려 편한데 우리가 가서 뭘 하기는 이제 그쪽 시장이 너무 탄탄해졌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37개 증권사와 160개 자산운용사가 지금은 대한민국과 다 합쳐도 거기에 탑 3, 탑 5만큼의 사이즈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보다 작았었는데 삼성 하나보다 그쪽의 운용 시장이 작았었죠. 2000년에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똑같습니다. 이제 중국을 좀 내려보면은 왜 중국 가면 돈 버는데 안 가지 그러는데 지금 미국 가서 돈 벌 수 있는 회사가 한국에 있느냐라고 판단하시면은 저는 거기서 답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중국에서 돈 벌 수 있는 캐파나 그러면 그 쇼미더마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있는데라고 했을 때 중국이 지금 부족한 거는 제가 볼 때 반도체도 아니고요. 중국이 제일 부족한 거는 제가 볼 땐 축구입니다. 축구? 축구는 제가 볼 때 반도체보다 더 극복하기 어려운 거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아마도 EUV가 아닐까. 그래서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축구 난이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EUV라 그러면 제가 볼 때 EUV, DUV는 끝났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8나노하고 14나노에 근접한 반도체를 만드는 쪽은 제가 볼 때는 레거시 쪽은 끝났다고 봐야 되고 아까 삼성전자도 질문을 주셨었는데 화웨이 어센드 910C가 H100의 혹설에는 60, 70%다 그러는데 혹설에는 거의 준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얘가 수율 자체가 20%밖에 안 돼가지고 그거는 5개, 4개 버리고 하나 나오는 건데
그걸 갖다 이제 국가 보조금 준다고 막 말들 많았잖아요. 네. 최근에 제가 본 그것도 이제 카더라지만 상당히 반도체 쪽에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38%입니다. 그러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40%까지 2배를 올렸는데 수율을 네.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삼성에서 지금 HBM 안 나오는 것도 보면은 뭐 60% 되나요? 그 정도까지 가는데 삼성은 이게 P&L을 맞춰야 되니까 안 하는 거지만 여기는 국가에서 보조금 주니까 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작년에 그 910C, 어센드 910C가 몇만 개 정도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저희 누구랑 얘기하는데 알리바바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날 딱 생각이 든 게 이렇게 왜냐면 알리바바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H100을 살 수 있으면 사고 안 되면 H800도 제재를 받으니까 20 정도를 살 텐데 제가 볼 땐 엔비디아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왜냐면 그 뉴스와 이게 하루 상관으로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면 화웨이의 어센드 910C가 양산이 돼가지고 한 50% 가까이 간다 그러면 예. 근데 그 다음에 금년에 생산이 되는 게 지금 40만 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몇만 개 안 돼가지고서 양산이 아니고 그냥 이제 테스트 끝낸 정도로 조금씩 찍어내던 거였는데 지금은 910B는 금년에 60만 개에서 100만 개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IDC 센터에 들어가는 이런 애들이 국산으로 대체되면 이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 근데 그거는 완전히 제가 혼자서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뉴스를 갖다 이제 모자이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브레이크스루가 연내에 나올지 아니면 뭐 상반기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의 반도체가 AI 쪽에 그 훈련 모델, 추론 모델 이런 쪽으로 가는 칩인 거고 나머지 쪽은 더 봐야 되겠지만 자동차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갈수록 저희의 포션은 줄어들고 그리고 중국에서 수출하고 있는 그 반도체가 작년에 사상 두 번째로 1조 RMB를 넘어섰죠. 밖으로 빼는 게 1조 RMB면 200조를 갖다 밖으로 수출하는 건데 그 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 SK 하이닉스의 우시 공장하고 삼성의 시안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반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걔네들은 선전용으로 1조 RMB의 수출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다시 뭐 패키징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뭘 씌워서 해외로 가거나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빼고 나더라도 그럼 나머지는 뭐냐? 28나노 언더에 60나노 이런 것들 레거시 쪽은 걔들이 지금 다 잡고 있는 거죠. 뭐 IGBT라든가 이런 쪽 반도체 다 하고 있는 거니까 판단할 때 이게 금년도 말에 대해서는 금액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중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거기서 빼는 거에서 어느 정도 잠식할 이 숫자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삼성에서 제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제가 다시 돌아가서 축구는 여전히 월드컵 진출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반도체 쪽은 EUV를 갖다 지금 세 군데서 만들고 있거든요. 네. 청와대 팀이 만들고 있고 화웨이 팀이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저 상해 SME라고 상하이 마이크론 일렉트로닉스가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어떤 돌파가 나오면 EUV는 쉽지 않겠죠. 제가 뭐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축구보다는 쉬울 겁니다. 지금 신 대표님께서 상당히 지금 심각한 말씀을 주셔서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삼성 반도체 주가가 지금 57,000원, 8,000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뉴스가 터져 나오면 지금 사실은 터져 나왔어요. 일부가 뭐냐면 삼성이 패키징 분야에 있어서 중국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제가 그 정확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저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 중국 한 기업체가 만든 특허 기술을 이용해서 패키징 기술을 쓰겠다라고 하는 게 삼성이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 말은 이미 EUV라든지 이런 내용들에서 삼성이 제끼지 못하는 그런 분야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거를 중국이 언제 오픈을 하는 것인가의 문제일 것 같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야말로 앞으로 미래의 어떤 성장 이런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땐 그렇게 큰 경쟁력을 이야기하기가 힘든 세상이 올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지금 말씀 주시는 동안 들거든요.